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많이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세상을 60년이 훌쩍 넘게 살았는데도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는 어른들이 무엇이든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막상 성인이 되는 나이를 지나고 나서야 나이만 먹는다고 뭐든 알게 되는 게 아니란 걸 알았죠. 20대에는 30대가 그렇게 멀게만 보였고 30대엔 40대가, 40대엔 50대가 그래도 뭔가 깊이가 다르고 삶의 태도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참 허무하게도 막상 그 나이가 되어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아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부족하더군요. 무엇보다 마음대로 세상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좌절감이었죠. 저는 정해진 운명이니 팔자니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것들을 차라리 있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게 내 팔자려니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하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팔자 타령이라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제 잘못인 것 같아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순간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 23세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꼬맹이 시절에야 23이면 다 큰 어른이고 시집도 가는 나이니 굉장히 지혜롭겠다 싶었지만 막상 그 나이에 시집을 가고 보니 현실은 제 환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젊고 어린 나이였는데 이미 시집을 갔으니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그냥 결혼 생활이 그런 것이겠거니 하고 어렴풋이 짐작하는 방법밖엔 없었어요. 시집간 첫날부터 남편의 손찌검은 시작되었죠. 수시로 이어지는 남편의 폭력에 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만 들어갔다 하면 어김없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남편의 술버릇을 알았더라면 아무리 좋은 자리라 하더라도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뭘 알았겠어요. 이미 남의 집 식구가 된 이상 출가 외인인 제가 다시 친정에 돌아가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버티고 버텨내던 저는 딸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생기면 그나마 남편의 폭력이 덜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자극하는 또 다른 빌미를 주게 되었더군요. 어디서 계집애를 낳아놓고 유세를 떨 생각을 해? 건방진 것. 아들이라도 하나 낳아놓고 고개를 빳빳이 들던가. 뭘 잘했다고 대들길. 술을 먹고 또다시 매질을 하는 남편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봤다는 이유로 저는 정신이 나갈 때까지 얻어맞아야 했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전 달아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거죠. 그러나 그때는 아무런 돈도 없었고 남편에게서 도망쳐 홀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딸을 굶어 죽게 하느니 그래도 벌이가 있는 남편에게 있는 게 낫겠다 싶어 전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으며 홀로 집에서 도망쳤죠. 4살배기 딸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손가락을 빨며 술에 취해 잠든 아빠 곁에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전 그렇게 지옥으로부터 달아났어요. 집을 나온 뒤 저는 갖은 고생을 다 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갔다가는 친정 아버지에게 날벼락이 떨어질 것이 무서웠어요.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분명히 저를 다시 남편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두려웠죠. 전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올라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어요. 가방끈도 짧고 딱히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 제가 도화지에서 제 한 몸 건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건물 청소, 부잣집 파출부, 식당 청소 등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일해서 조금씩 돈도 모으고 생활도 안정이 되어갈 무렵 전 집에서 달아난 지 3년이 지났다는 걸 알고는 딸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습니다. 그냥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딸 얼굴은 한 번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간 저는 담벼락 밑에 숨어 집안을 몰래 들여다보았죠. 제가 있던 자리에는 이미 새로운 여자가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사탕 먹어도 돼? 아직 안 돼. 너 밥 먹기 전에 사탕 먹었다간 엄마한테 혼난다. 여느 모녀가 그러하듯 자연스럽게 재롱을 떨고 으름장을 놓는 모습이 보였어요. 딸아이는 그 여자가 자신의 엄마라고 아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여자가 있고 내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여 키우는 여자, 내 딸이 엄마라고 부르는 여자에 대한 약간의 적개심과 더 많은 고마움 같은 것들이었죠. 버리듯 떠나온 내 딸이 제대로 된 보살핌조차 받지 못하고 저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던죠. 그런데 그런 제 딸을 알뜰살뜰 보살펴주고 있는 여자를 보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럽고 샘나는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 집이 달아나고 싶은 지옥일 뿐이었는데 그 여자는 편안한 안식처인 것처럼 몸도 마음도 평온해 보였어요. 솔직히 아이의 새엄마는 폭력을 전혀 당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여서 왜 나한테만 그랬던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한 번 더 밀려 올라오더라고요. 전 다시 한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예쁘게 자라는 딸, 당장이라도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 안아보고 싶었어요. 그때 집에 귀가하던 남편이 담벼락 밑에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제 팔을 잡아 끌어 골목 바깥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깜짝 놀랐지만 아이까지 놀랄까봐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우리 나영이 얼굴 한 번만 보고 가면 안 돼요? 그래도 내 딸인데 한번 안아보고라도 갈게요. 이런 정신 나간 여자를 봤나? 자식 새끼 내팽개치고 바람 들어서 집 나간 주제에 어딜 감히 애를 보겠다는 거야? 애 가슴에 대목 박을 일 있어? 내가 무슨 바람이 들어서 나갔다 그래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다고 치자. 몇 년 만에 불쑥 나타나서 애만 보여달라는 게 이게 제정신 박힌 애 엄마가 할 짓이냐? 나영이 지금 새엄마가 지 엄마인 줄 알고 잘만 살고 있어. 네가 나타나서 친엄마니 뭐니 하면 나영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애한테 혼란만 줄 뿐이야. 그냥 가.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고.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뿐인 딸이 저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데 딸에게 상처 줄 행동을 하는 건 정말 더 큰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딸을 2번 버리고 등을 돌린 채 그 집을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온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보러 가지 말걸. 그랬을까 싶을 만큼 7살이 된 딸은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힘들어도 버텼어야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가슴을 치기도 했죠. 그러나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저는 딸아이를 잊기 위해서라도 미친 듯이 일을 하게 되었죠. 정말 여자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술 따르는 일만 빼면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서울과 수도권 여기저기에 불어닥친 아파트 건설 바람으로 저는 공사장을 쫓아다니며 한바집 주방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손맛이 좋아서 손님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고
공사장 한바집 일거리가 밀려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바집 일을 따라다니며 하다가 모아둔 돈으로 공사장마다 한바집을 차려 직접 운영하기에 이르렀죠.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는 것이 아파트 공사이다 보니 한번 자리를 잡으면 돈 버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다른 한바집보다 음식도 맛있고 양도 푸짐하다고 소문이 나서 제 한바집은 늘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그러면서 공사장 현장의 소장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다른 지역에 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그쪽에도 한바집을 내달라고 권유하더군요. 옮긴 지역에서도 돈을 꽤 벌게 되었어요. 제가 모은 돈이 꽤 된다는 걸 안 소장은 공사장 인근 어디가 유명한지를 알려주며 땅을 사놓으라고 말하더군요. 여기가 정말 금싸라기 땅인데 몇 년 있다가 재개발된다는 정보 있어요. 벌어놓은 돈도 많을 텐데 땅에다 투자하는 게 제일 낫답니다. 제가 뭐 그런 쪽으로 아는 게 있나요? 무식한 사람이 괜히 남의 말만 듣고 뛰어들었다가 잘못되면 어떡해요.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잘 알려주지도 않는 정보예요. 나도 일가 친척 돈 다 끌어가 살 수 있는 땅만큼 다 사뒀어요. 그래요? 정말 그 정보가 믿을 만한 정보일까요? 국토부에 있는 지인이 극소수 사람들한테만 알려준 정보예요. 속을 일 없으니까 그냥 믿고 한번 투자해 보시라니까요. 딱히 큰 돈을 쓸 데도 없던 저는 망설이다 소장의 말대로 그 땅을 사버렸어요. 그게 나중에 그렇게 더 큰 돈으로 돌아올지 그때 저는 상상도 못했었죠. 저는 돈 버는 일, 그리고 딸을 걱정하고 그리워하는 일로 제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하나뿐인 딸은 예쁘고 사랑스럽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도저히 보지 않고는 살아갈 자신이 없더군요.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는 중간중간 저는 가끔씩 딸을 몰래 보러 가곤 했습니다. 딸은 하루가 다르게 커갔죠. 되도록 남편의 눈에 뜨지 않으려 아주 먼 발치에서 볼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쑥쑥 자라는 딸의 의젓한 모습에 늘 마음이 뭉클하곤 했었습니다. 시간이라는 녀석은 언제나 붙잡으려고 하면 쏜살같이 도망가고 포기하려고 하면 제 곁에부터 끈질기게 하루하루를 재촉하더군요. 무심하리만치 빠르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집을 떠나온 지도 어언 3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어요. 한바집을 처음 시작한 것이 30대 초반이었는데 어느덧 제 나이가 50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4살, 7살배기 꼬마였던 딸은 쑥쑥 자라 29이라는 나이에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딸아이의 결혼조차 알려주지 않았어요. 가끔 제가 보내주는 용돈을 요긴하게 받아 쓰던 시누이가 알려준 정보였죠. 언니, 나영이 시집 간다는 소리 오빠한테 못 들었죠? 우리 딸이 시집을 가요? 정말요? 얼마나 좋은 남자 만났는지 동네에 소문이 자자해요. 하기야, 우리 나영이가 좀 예쁘죠. 야무지고 똑똑한 건 두말할 나위도 없고. 시댁 쪽에서 우리 나영이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걔가 보통 애예요. 누가 봐도 좋아하지 않는 게 이상한 애지. 시누이도 하나뿐인 조카가 사랑스러웠는지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잘 가게 되었다는 사실에 입이 귀에 걸려 있었어요. 전 남편을 떠나온 이후에도 종종 시누이와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당시 시누이는 형편이 몹시 어려웠는데 남편이 새로 만난 여자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하나뿐인 오빠에게 손을 벌리고 싶은데 새 올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단호했던 것이죠. 전 하나뿐인 딸의 정보를 얻고 싶은 마음에 남편 모르게 해달라며 시누이에게 부탁해 딸의 정보를 듣게 되었어요. 종종 넉넉한 액수의 용돈을 보내면서 말이에요. 시누이는 남편과 제가 결혼해서 살 때 제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지 잘 알고 있던 터라 저에 대한 반감이 심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새 올케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탓도 컸겠죠. 저는 제가 떠나지 않고 끝까지 버텼더라면 내 딸 결혼식 혼주석에
다른 여자가 아니라 제가 앉아 있었으리란 생각으로 몹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가 버린 것을요. 제가 짊어져야 할 죄의 무게인걸요. 전 결혼식장에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그래도 마음을 고쳐 먹었죠. 하나뿐인 딸의 결혼식마저 못 본다면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것만 같았거든요. 시누이가 말해준 대로 몰래 결혼식장에서 본 딸은 정말 예뻤습니다. 사위는 대전소재연구소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비록 혼주석에 제가 앉아있지는 못했지만 남부럽지 않은 환경에서 결혼하는 딸의 모습이 참으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시누이의 말을 통해 딸의 신혼집 위치를 알게 된 저는 이사를 하기 위해 부동산을 정리했어요. 오래전 현장 소장이 사놓으라고 했던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 시세로 몇십억 수준이 되었던 겁니다. 전 어마어마한 돈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전 그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돈을 전부 적금에 넣고 딸 집에서 5분 거리에 집을 얻었죠. 내 몸 하나 누일 정도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가끔이라도 우연히 딸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실제로도 거리에서 마주친 적도 4-4번 있었죠.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종종 몰래 딸 집 근처를 서성이다 나오는 딸을 보고 숨은 적도 있었어요. 세월은 참으로도 무심하게도 흘러만 갔습니다. 딸은 이듬해 자기를 쏙 빼닮은 딸아이를 낳았죠. 여전히 딸은 저에게 어린애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애가 애를 낳았구나 싶어 무척 가슴이 먹먹하더군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딸과 손녀딸을 꼭 끌어안아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러나 어디에도 제가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전 그냥 멀찌감치해서 나영이의 손녀딸이 외출할 때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걸로 만족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바랄까 싶었어요. 비로소 손녀딸이 4살쯤 되었을 때 전 그 어린 손주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습니다. 제가 딸아이를 떠났을 때가 그 아이 나이 딱 그 정도 됐을 때였으니까요. 전 딸아이가 저와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했어요. 좋은 남편 만나 사랑받고 사는 것 같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행복도 오래 가지는 못하더군요. 이듬해 남편이 폐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가슴이 먹먹하더군요. 저에게는 늘 두렵고 무섭기만 한 남편이었는데 그래도 딸에게는 괜찮은 아빠였는지 딸은 남편을 자주 찾아가 면회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의 곁에는 늘 재혼한 여자가 붙어 있었어요. 저와는 원치 않은 결혼이어서 그렇게 폭력을 휘둘렀나 생각했습니다. 재혼한 여자와는 사이가 좋아 보였어요. 저는 남편을 떠나온 뒤 쫓아다니는 남자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자식 버린 여자가 새로 남자를 만나는 게 옳을까 싶어 늘 마다하곤 했었어요. 지독히 외로웠던 제 인생에 비하면 그래도 남편은 마음 맞는 사람 만나 살아본 것이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폐암에 걸려 세상을 등지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나이였어요. 제 나이 57, 남편 나이 62이었으니까요. 재혼한 여자와의 사이에서는 아이를 더 두지는 못했는지 두 사람 사이의 자식은 우리 나영이가 전부였던 것 같아요. 딸과 결혼한 사위가 아들 노릇을 대신하고 있는지 남편의 병간호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가족들과 함께 의논하는 듯 하더군요. 남편이 폐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저는 시누이를 따로 만났어요. 늘 적지 않은 돈을 보내주는 제게 고맙다는 말 외엔 다른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시누이가 그날은 어쩐 일인지 눈물을 펑펑 쏟더군요. 그래도 하나뿐인 오빠인데 큰 병에 걸렸다고 하니 충격을 심하게 받은 것 같았어요.
우리 오빠 불쌍해서 어떡해요? 평생 우리 아버지한테 고통만 당하고 살았어요. 언니 도망치고 나서 폐인처럼 살다가 새 올케 만나서 그래도 좀 번듯하게 사나 싶었는데 딸내미 시집 보내고 근사한 사위도 얻었는데 이렇게 그냥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시누이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더군요. 저도 눈시울이 붉어져 고개를 돌리고 흐르는 눈물을 찍어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리 모진 남편이었다고는 하나 그래도 세상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나영이한테는 하나뿐인 아빠이고 제가 아니긴 하지만 누군가의 하나뿐인 남편이니까요. 전 큰 키에 90kg이 넘던 남편이 50kg까지 체중이 줄었다는 시누이의 이야기를 듣고 한 번은 만나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남편이 재혼한 여자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게 예의라는 생각에서였을까요? 나영이의 새 엄마는 생각보다 유순한 사람이었어요. 전 고개를 숙여 인사부터 했습니다. 내 딸 나영이를 곱게 키워줘서 너무나도 고맙다고 말이에요.